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어릴 때 안경 쓰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은데요. 해마다 시력이 나쁜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휴대폰, 컴퓨터, 게임기에 더 노출이 많아서 눈 건강을 위협받기 쉬운데요. 눈이 나빠도 아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들도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선 서울 어린이 눈 건강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늘부터 24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에게 시력검사와 안경 구입 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난 2월 1차 접수 결과 신청자가 8,000명을 돌파하고 추가 신청 문의가 쇄도해서 2차 신청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하면 되고요. 제주시 등 일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선 제대로 진단을 받고 안경을 구입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런 사업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눈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잘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4월 18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요즘 농가는 어렵다고 하는데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법인들은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요. 한국인의 정신건강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에는요. 이 토지 강제 수용 시 보상금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5개 도매시장 법인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사과, 금양배추에 대파까지 농산물값 이슈가 많았지만요. 도매시장 법인들의 순이익이 급증한 이유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 이 가락시장 5개 청과법인들의 지난해 수익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5개 도매법인이 지난해 최고의 순이익을 냈다고요?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 농수산물 공영 도매시장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인데요. 가락동 시장 안에는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서 11개의 법인이 농수산물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산물로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농민분들이 가락동 시장에 출하한 농산물을 경매제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일을 맡는 곳이 청과도매법인인데요. 네. 채소류와 과일류를 취급하는 곳이죠. 그런데 지난해 이 가락시장 5개 청과도매법인의 당기 순이익의 총합이 319억 5,793만 원, 그러니까 즉 32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액이 아니고요. 5개 도매법인의 순이익이 300억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거둔 거죠. 이게 이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순이익이 증가한 건가요? 이 5개 청과도매법인의 2023년 순이익이 319억 원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에 이 5개 법인의 순이익은 294억 933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새 25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법인별 순이익도 볼 수 있나요?
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2022년과 비교해서 순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법인은 서울청과입니다. 서울청과의 지난해 순이익은 84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요. 2022년 순이익은 65억 원대로 1년 새 28%가량 순이익이 늘어났습니다. 모두 다 과일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법인입니다. 네. 서울청과 다음으로 순이익이 많은 곳은 중앙청과인데요. 중앙청과는 지난해 순이익이 69억 5천여만 원으로 전년 순이익 67억 원 대비 2.2%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곳은 동아청과와 한국청과인데요. 동아청과는 66억 5,500만 원, 그리고 한국청과는 67억 5천여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청과가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요. 전년 대비 66%나 순이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아청과, 한국청과 모두 전년 대비 순이익이 늘어난 법인들이고요. 무화 매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하청과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대하청과가 전년 대비 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락시장의 5개 주요 총괄법인들 순이익의 합이 역대 최고가 된 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요즘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네, 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5개 청과법인은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인가요? 예, 공영도매시장의 도매법인들은 농민들이 지불하는 출하 수수료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경락 가격에 이 4% 안팎의 수수료를 받아서 매출을 올리는 거죠. 물론 뭐 영업외 수익들도 있습니다만 이 농산물 출하 수수료가 핵심 수익원입니다. 지난해 농산물가 몰라서 뭐 밥상물가 치솟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농산물이 비싸게 거래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수익도 함께 늘어났는데 이걸 1년치를 모아보니까 역대 최대 순이익이 날 정도로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라고 이렇게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5개 청과 도매 법인 중에서 유일하게 한 곳이 순이익이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5개 도매법인 중에서 대하청과만 유일하게 전년 대비 순이익이 줄어들었는데요. 대하청과는 무와 배추만을 취급하는 좀 특별한 무배추 전문 도매법인입니다. 지난해 무배추값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대하청과 순이익은 2022년엔 58억 9,600만 원대에서 2023년엔 32억 8천만 원대로 전년 대비 순이익이 44% 줄었습니다. 네, 농산물 값이 비싸서 우리 소비자들은 힘들고 또 수입 농산물 들여와서 농민들은 힘들고 근데 역대 최대의 돈을 버는 곳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소개하게 된 이유기도 한데요. 5개 법인의 순이익이 최고라는 건 농산물 출하자인 농민들이 지난해 최대의 수수료를 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연결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이상기후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날씨가 좋아야지 작물이 잘 자라고 병해충 발생도 적고 수확량도 많은데요. 날씨가 나쁘면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생 많아지고 또 재배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더 많이 듭니다. 수확량이 30% 줄고 판매 가격이 30% 올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박스비, 운반비, 상하차비, 법인 출하 수수료 이런 것도 제하면 농업소득은 마이너스란 말이 과장이 아니거든요. 네. 반면에 이상기후로 출하 물량이 적어지면 이 경매제의 특성상 거래 가격은 경쟁적으로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또 출하 수수료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야, 근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겠지만요. 날씨가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계속 이 구조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이라면 농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그럼 결국엔 농산물 유통 개혁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농민하고 소비자의 접점이 농산물 유통 단계인데요. 이 부분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매년 도매시장 법인들의 순이익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소비자분들은 반감이 크지 않으실 텐데요. 출하자인 농민분들의 허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최근 유통개혁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나요?
네, 농산물 값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단기 처방으로 이 수입 농산물을 확대해 왔는데요. 더 근본적인 처방이 유통 단계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TF를 구성을 했고요. 이 TF는 전국 32개 공영 도매 시장을 비롯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와 대형 유통업체 이런 곳들의 출하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각 시장에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몇 번 유통 실태 점검 차원차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네. 농업계에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통 관계자들은 정부가 아마 온라인 도매 시장에 확대에 초점을 두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 시장 역시 경매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도매 시장 법인들의 경매제 중심의 이 농산물 거래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려는 노력 그리고 농산물 수급 안정 정책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이 전해줬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인들의 정신 건강과 조기 치료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 뉴스도 많고. 네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런 경향이 더 심화된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1년 주기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매년 해오고 그 다음 해에 발표를 하거든요. 네. 가장 최근의 데이터가 2022년인데 2022년도의 데이터라면 아직 그 코로나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도 좀 있을 시기인데요. 어쨌든 이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보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 수는 전년 대비 비해서 한 30% 증가했고요. 불안장애도 한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겪은 사회적 고립과 불안감이 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일상의 불확실성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늘어나게 된 거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 기간 동안 직업 상실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걱정들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게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 문제의 증가가 개인적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한 11조 원 정도로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연평균 매년 10% 정도씩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예,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비용은 이제 노동 생산성이 감소되고 의료 비용도 증가되고 이런 부담 증가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로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예. 그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이 처음으로 이제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일까요? 일단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이 낙인이라는 문제거든요. 낙인. 예,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낙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 사람 정신과를 다녀. 정신질환 가지고 있어. 이제 이거에 대해 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자꾸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니까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조사했더니 순위가 31개국 중에서 29위였다고 합니다. 관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좀 안 좋게 본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서는 전문가를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비용도 좀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제 충분히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고 하고 서비스 이용률이 한 1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회에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요.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개선하거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좀 조성하고 있는데 좀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진짜 필요하다. 치료가. 네, 터놓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항상 이제 개방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런 변화가 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이제 아무래도 드러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이 되면 고립감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이런 문제를 겪을 수가 있고 또 삶에서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다. 누구나 살면서 한두 번씩은 이런 문제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힘든 거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면은 많은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겠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일찍 시작할수록 좀 더 치료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초기 개입이 굉장히 회복 과정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전체적인 치료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아까 굉장히 낮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예, 15%. 네. 근데 이 좀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게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정신건강 문제가 우리 삶의 질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굉장한데요. 예, 그렇죠.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정신과를 가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 다행이라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병원에 이제 오신 분들 얘기를 좀 나눠보면 고민하다가 한참 동안 있다가 왔다. 가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왔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년 만에. 예, 좀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경우죠. 쉽게 가야 되는데. 네, 좀 쉽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뭐 내과나 뭐 이비인후과 이런 것처럼 그냥 아프면 가야 되겠다. 그걸 가서 찾아가서 간단히 상담하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또 그런 얘기를 좀 안타깝다고 느끼고요. 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절차도 좀 간소화될 필요가 있고요. 또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서울시 각 지역 보건소에서는 정신과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 지원을 하는 정책도 있거든요. 좋네요. 네, 또 경기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정신과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정신과를 다니게 되면은 좀 실질적인 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이거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처음 들었거든요. 예, 이런 정책이 그렇죠, 있다는 거 자체가. 모르죠.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문의를 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좀 널리 홍보되지는 않는 상태라서 이런 데에 대한 좀 비용도 좀 많이 이렇게 산정이 되고 또 사람들도 좀 많이 알게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연구를 보면은 이런 경제적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어떤 연구를 보면은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다고 하는데 반면에 상속이나 증여를 받지 않는 경우나 혹은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좀 우울이 심했다라는 보고도 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많이 비교해보는 국가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요,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황은 혹시 어떤가요? 맨날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이 얘기 나오는데. 그렇죠. 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정신건강 상황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양상이 있는데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살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OECD 평균이 10.6명입니다. 10.6명. 인구 10만 명당을 계산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10.6명 정도고 한국은 근데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두 배 이상이죠. 2배가 넘죠. 그래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마크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통계를 실제로 인구 전체 수로 한번 대비해서 보면은 몇 시간마다 몇 명이 죽는다 이런 통계도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가 많은 얘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도 굉장히 낮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한 20% 정도가 되고요. 캐나다는 우리보단 높네요. 훨씬 높죠. 그러네요. 캐나다는 46.5명 정도로. 46%. 굉장히 좀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굉장히 좀 낮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스티그마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인식 같은 것들이 좀 더 제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다리를 좀 심하게 다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의사분이 정형외과 의사분이 권유하더라고요. 저의 상태를 보더니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 상담 치료가. 그렇구나. 많이 불안해하셨나 봐요. 그렇죠. 어린 나이였고. 근데 상담 치료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가기까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친구들이 막
미쳤냐고. 근데 제 경험상 가서 한 상담을 꽤 받았어요. 그래도 한 6번 받았나?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상처를 받고 나서 이게 뭐 다시 다칠까 봐에 대한 그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네네네. 또 다칠까 봐. 아, 그런 게 있으셨고. 예. 아유, 지금 갑자기 상담. 갑자기 털어놓고 싶습니다. 공감이 되어서 갑자기. 예. 갑자기 막 다 털어놓고 싶은데 방송이라 이게 시간이 없습니다. 하여튼 진짜 네. 그 인식 개선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찍 치료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일찍 치료받지 않으면은 이게 장기적인 관리도 잘 되지도 않고요. 회복률도 좀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한 경우에는 되게 이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질환의 진행도 늦추게 되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조울증 같은 병의 경우에 원래 좀 증상이 보면은 한 번 나타나고 나면은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경과를 보이게 되는데요. 네. 제때 치료받지 않게 되면은 점점 이게 반복이 되면서 나쁜 시기가 좀 더 빨리 오게 되고 더 자주 오게 되는 이제 그런 만성화되는 질환이 되는 거죠. 또 조기 개입을 할 때 환자분들이 일상생활로 복귀를 좀 더 빨리 하게 되고 사회적 직업적 기능의 저하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정말 초기에 딱 잡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티가 날 때 조금씩 티가 나기 시작할 때 좀 와야 되는데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사회적으로 그래도 요즘은 많이 논의도 되는 것 같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최근 몇 년 동안 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그래도 좀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기는 하죠. 일단 뭐 길을 가다 보면 정신과가 많이 생겼고, 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좀 그래도 덜 힘들어하면서 오시긴 하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약점으로 보는 시각이 좀 줄고 있기는 하고요. 네. 건강 문제 하나다라는 쪽으로. 이제 뭐 대중매체에서 사람들 얘기하는 것만 봐도 내가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았어요라는 얘기를 뭐 그래도 공황장애요, 우울증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덜 어렵게 얘기를 하고 네. 뭐 이런 뭐 얘기 소재거리로서도 이제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변화는 그래도 유튜브라든지 SNS 같은 매체에 좀 긍정적인 역할과 함께 다양한 공공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신건강 주제로 해서 TV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영화나 책들도 굉장히 대중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서점에 가서 보면은 네. 베스트셀러들이 있는데 여전히 저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심리 관련 서적이 몇 권씩은 놓여 있거든요. 네. 원래도 우울증이라는 병은 잘 알잖아요. 우울증은 뭔지 잘 아는데 뭐 공황장애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ADHD 같은 병도 이런 매체 영향으로 좀 더 사람들이 잘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조금만 찾아보면은 자가 검사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졌죠. 내가 우울증 맞나? 아니면 뭐 내가 ADHD 맞나?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검사하고 오신 분들 꽤 많고요. 네. 저도 이제 정신과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게 좀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10년 전에 제가 전공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병원 오는 게 좀 상당히 쭈뼛쭈뼛하고 잘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좀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를 보고 있으면은 당당하게 내가 어떤 병인 것 같은데 왔다. 어떤 검사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서 하면 좀 의심돼서 왔다. 누가 권유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죠. 네, 전 네.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 앞으로 정신건강 관련된 어떤 기술, 그렇죠? 뭐 네. 서비스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런 쪽에서도 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요? 기술들이, 그쵸. 서비스들이. 네, 예. 맞습니다. 이 IT 기술도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뇌과학도 상당히 좀 발전을 많이 했고요. 또 거기다 AI의 등장으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있어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제 제도상으로 봤을 때는 직접 정신과를 가는 경우는 직접 치료자와 대면해서 1대1로 상담하고 약 처방받는 게 대부분의 제도이긴 합니다만 디지털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어서 서비스의 모습이 좀 많이 변하고 있죠. 특히나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이 등장했고 치료제요. 네, 디지털 치료제 또 온라인 상담이 또 이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네. 뭐냐면은 뭐 신기한데요? 네, 앱이나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제 제공되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울하다, 우울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사한테 가서 나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면은 우울증 프로그램을 처방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네. 처방해요. 프로그램 처방하면은 그분이 집에 가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받는 거죠. 오. 그 다운로드 받아 이걸 켜서 등록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자주 뭐 예를 들어서 알람이 와서 지금 이 시간대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봅시다라든지 아니면은 오늘의 과제는 생각을 한번 기록해보고 이 생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라는 식으로 직접 관리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고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은 어떤 연구에서는 디지털 치료제를 통해서 참여자의 우울 증상이 평균적으로 32% 감소했다라는 연구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체될 만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다 정도의 수준이지만은 앞으로 좀 상당히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좀 상당히 떨어지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상담센터라든지 직접 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거든요. 마음적으로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하면. 병원을 가지 않고 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많이 된다면은 가서 이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환자들한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연구를 해보면은 전통적인 대면 치료랑 비교해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아마 조금 더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하면은 좀 더 나은 효과, 좀 더 나은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이점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연구에도 발표된 걸 보니까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한 게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해서 꽤 효과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한국인의 정신건강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요. 예,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내가 가진 재산 가치를 더 올리고 손실을 줄여주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강제 수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미처 다루지 못한 손실보상 절차 그리고 보상금 이의신청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효정 감정평가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토지 강제 수용과 이의 신청 절차를 살펴봤는데요.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토지 강제 수용에 4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다시 짚어주셔야 돼요. 복습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네. 네, 새롭게 학습하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법상 공익사업으로 규정하는 이 사업들이 있는데요. 네. 신도시 만들거나 도로 건설하거나 공원 조성하거나 산업단지, 청사, 뭐 주차장 이런 것들 짓거나 재개발 사업하는 이런 공익사업 진행되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걸 토지의 강제 수용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으로 강제로 토지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이 토지주들 입장으로서는 보상금을 얼마를 책정받을까 이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이렇게 보상금을 산정하는 강제 수용의 4단계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네. 협의 보상, 그렇죠. 수용 재결, 이의 재결, 예. 행정 소송 이건데요. 예. 이 용어가 진짜 생소하고 입에 잘 붙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안 붙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수험 공부할 때 네. 협수, 이소 이렇게 앞 글자를 협수, 따서 이소. 그렇게 네. 했는데 네. 참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지금에서야 이제 저는 익숙해졌지만 저 그때 당시에도 협수이소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냥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총 4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 협의 보상, 협수이소의 협의 보상. 그 협의 보상에서 보상금을 협의할 수는 없다고 하셨었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협의 보상인데? 똑같은 질문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근데 항상 그렇죠. 그 토지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협의 보상이라며. 그러면 그러니까요. 나한테도 협의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이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건 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할 수 있는 보상금에 내가 팔지 말지. 그 자체를 협의하는 것이지 네. 보상 금액을 이제 높여달라 낮춰달라 이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보통은 그러면요. 그 토지 소유자는 한 몇 % 정도 받아들여요? 이 협의 보상은? 이게 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골의 선산이나
시골에 있는 내가 뭐 전답이 있었는데 내가 막 팔고 싶었단 말이에요. 오래전부터. 근데 안 팔렸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공익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네. 보상금 주고 사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고맙거든요. 내가 아무리 이제 좀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 팔리던 건데. 그렇죠. 시골에 있는 뭐 수만 평의 큰 좋겠다. 땅을 예. 사가는 거는 네. 이제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되게 반가워요. 토지 수용을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기분 좋게 협의금 보상액에 사인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진짜 네, 상황에 따라서. 네네. 또 이제 빨리 현금화 시키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보상금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차라리 이거를 빨리 받아서 다른 데다가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했는데 마침 잘 됐다. 그래서 협의보상에 협의하는 경우들이 이게 꽤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협의보상에서 돈을 받고 내가 소유권을 넘긴다고 하면 강제 수용 절차가 1번 단계에서 이제 다 끝이 나버리고 왜냐면 이제 내가 나의 의지로 돈을 받고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쵸. 더 이상 이의 신청이나 강제 수용을 할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가액 나온 걸로는 이제 못 판다고 하면은 안 팔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1번 협의보상에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2번 수용 재결로 넘겨가게 되는 겁니다. 네. 수용 재결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강제 수용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단계에서 토지주는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강제 수용이라는 게 뭐가 예. 문제냐면 결국 토지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던 말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소유권이 강제로 박탈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막상 당해보면 되게 무력감을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상당히 무서운 절차입니다. 뭔가 이렇게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큰 재산을 그냥 강탈해 간다는 약간 거니까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재산을 누가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억울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또요 의외로 살펴보면 주변에 그 보상 때문에 골치 아파하시는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네네. 이게 말 그대로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2단계 수용 재결에서는 내가 보상금에 이의가 있던 말던 뭐 돈을 받던 말던 이 소유권이 강제로 이제 이전되어 버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권리를 찾아서 이제 치열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참 이게 어렵고 피곤한 절차입니다. 나는 팔기도 싫은데 그 와중에 내가 권리까지 찾아서 주장을 해야 하니까. 자,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 되면 재결 강제 수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신청을 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수용 재결 열람 공고라는 것을 하게 돼요. 앞으로 이 땅은 수용될 거야. 그러니까 토지주들 있거나 의견 제출하고 싶으면 요 기간 안에 제출하세요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때 토지주가 필히 의견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의견 내용은 아예 그냥 적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용재결 감정평가사들에게 직접 전달해달라. 그리고 내 휴대폰 번호 연락처 기재해서 현장 조사한다고 할 때 나한테 반드시 연락 달라. 내가 참석하겠다, 입회하겠다 해서 직접 감정인들한테 이 현장에서 의견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 수용재결 열람 공고 기간이 15일로 되게 짧거든요. 예. 네, 그 기간 내에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까 기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야, 이거 잘 봐야겠네요. 네. 15일 안에. 맞아요. 좀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15일이 그 공휴일 이런 거 안 봐주고 그냥 다 딱 진짜 1, 2, 3, 4 딱 그 15일이에요. 그래서 2단계 수용 재결에 의견 제출을 한다고 하면 어떤 거 의견 제출할까요? 아마도 1단계 협의 보상 금액이 뭐가 좀 낮았다. 그러니까 네, 뭐 이런 거 포함했냐 그렇죠. 이렇게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네.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단순하게 협의 보상 금액이 낮았어 이렇게만 접근을 해서는 사실 설득력이 너무 없죠. 누구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요. 협의보상 감정평가서를 분석해서 개별 토지에 대한 타당한 주장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려면 이 감정평가서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보상 감정평가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감정서를
공개받는 데만 한 10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수용 재결 열람 공고 통지받고 움직이면 정말 한 발 늦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15일 이내에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데. 감정서 공개받아야지 거기 분석해야지. 그것만 10일 걸리고. 그렇죠. 제출해야지. 근데 또 우체국이 뭐 토요일 일요일은 또 안 하지 않습니까? 내 우편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1단계 보상가에게 협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놓고 안 하겠다는 것이 내가 확정이 됐으면 2단계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바로 준비해야 되는. 그렇죠. 먼저 협의보상 감정평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고 확보하고 이거를 분석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제출해라라고 하는 그 기간이 오면 그 기간 내에 이제 제출하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2단계 수용 재결에서는 보상금을 받고도 계속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혹시? 그 협의 보상 단계에서는 돈을 받으면 모든 이의 신청이 끝나버렸잖아요. 네네. 그죠? 2단계 수용 재결에서 산정된 금액을 사업 시행자가 이 법원에 공탁을 하는데요. 네. 공탁금을 찾을 때 이의 유보라는 것을 하면 돈을 찾고도 이의 신청 계속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예. 이의 유보라는 거는 너네가 내 소유권 강제로 뺏어갔으니까 내가 그 공탁금 내가 받을 전체 보상금의 일부에 불과한 이 공탁금을 찾아는 간다.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인정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야. 앞으로 계속 싸울 거야. 보상금에 대한 다툼은 할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라고 의사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공탁을 조금만 해주니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을 이제 공탁을 안 해줬으니까 난 더 싸울 거야. 근데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그 공탁금 출급 청구서에 이의 유보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네. 그거 체크 안 하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끝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거 체크 안 해가지고 세상에. 이제 모든 거 뭐 15일 이내 의견 제출하고 감정평가서 현장조사 다 하고 다 했는데 아예 그 이의 신청 절차가 각하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턱도 못 넘고. 체크 안 해서. 네, 체크를 안 해서. 근데 이게 사람이요. 그 보상금이 막 뭐 몇 억이 될 때도 있고 몇십억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법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찾잖아요. 그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의 유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가서도 이거 놓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이걸 내가 이렇게 다 하고 나서 공탁금 출처서 작성하고 내가 좀 사진도 찍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혹은 이제 가까운 뭐 지인이나 전문가한테 이거 다 잘 된 거지 한번 확인 더블 체크를 하시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2단계 수용 재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 또 30일.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이게 너무 짧습니까? 우리가 사실 한 달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쵸, 순식간에 가는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하면 3단계 이의 재결 시작되고요. 3단계 건너뛰고서 재결서 정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재결서라는 것은 이제 판결문 같은 거예요. 당신 토지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판단을 했다라는 이제 글이 적혀 있고 제일 뒷장에는 보상금 내역서라는 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요거를 근데 판단이 있었던 날과 나한테 재결서가 올 때까지의 날은 반드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이게 오게 되니까 뭐 반송이 되기도 하고 재배송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날부터 30일이 카운팅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받은 날부터. 맞습니다. 예. 지금 아까 3단계를 근데 스킵하고 3단계가 이의 재결인데 이걸 스킵하고 4단계 소송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어떤 점 때문에 이거 건너뛰는 거예요? 2단계 수용 재결서 정본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이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왕왕 생깁니다. 이 30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설 연휴나 뭐 추석 명절 이런 때 껴가지고 뭐 해외에 나가서 좀 놀다 왔다든지 뭐 근데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모든 준비를 해서 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니까 30일은 지났지만 90일은 아직 안 지났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3단계 저기 해봤자 내가 만약에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면 3단계에서 가격 떨어지면 4단계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랑 네. 개별 상황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소송 가기 전까지 총 3단계를 거치는 동안에 몇 명의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산정하는 건가요? 네, 1단계 협의 보상 때 이제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평가를 하고요. 이 2명, 3명이라고 유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협의 보상 때 우리 소유자 추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건 갖춰서 소유자 추천하면 이제 3명, 아니면 2명, 그리고 수용 재결해서 2명, 이의 재결해서 2명. 그래서 총 6명에서 최대 7명까지의 감정평가사가 소송 전까지 동일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여러 차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단계는 행정소송인 거고.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재테크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공익사업 토지 강제 수용과 이의 신청에 대해서 각 단계별 특징과 유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효정 감정평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온도 오르고요. 황사의 영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굉장히 공기가 좋지 않은데요. 마스크 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 내일 다시 건강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